시골에서 갓 올라온 영희의 서울 상경 이야기. 취업한 구로 공단에서 만나게 된 놀라운 인연까지. 지금 바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1980년 11월에 구로공단은 차가운 바람과 함께 공장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은 연기로 가득했다. 이른 새벽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재봉틀 소리가 마치 거대한 심장박동처럼 단지 전체를 울려 퍼졌다. 그 소음 속에서 20살의 이영희는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서성이고 있었다. 전라도 깊숙한 산골에서 나고 자란 영희에게 구로공단은 그야말로 다른 세계였다. 시멘트로 둘러싸인 회색빛 건물들, 끊임없이 오가는 트럭들, 그리고 작업복을 입고 분주히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낯설기만 했다. 영희는 주머니 속 구겨진 종이를 꺼내 다시 한번 확인했다. 대한봉제 마이너스 신입 모집이라고 적힌 구인 광고였다. 공장 입구에서 잠시 망설이던 영희는 용기를 내어 발걸음을 옮겼다. 철문을 열고 들어서니 기름 냄새와 먼지가 뒤섞인 공기가 코를 찔렀다. 수십 대의 재봉틀이 일렬로 늘어선 작업장에서는 여성들이 구부정한 자세로 바느질에 몰두하고 있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그들의 얼굴은 창백하고 지쳐 보였다. 야, 새로 온 애가 너냐? 갑자기 등 뒤에서 들려온 걸쭉한 목소리에 영희는 깜짝 놀라 돌아봤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담배를 물고 영희를 위아래로 훑어보고 있었다. 파마를 한 머리에 진한 화장, 그리고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다. 바로 최말순이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됐어. 이름 같은 거 나중에 들으면 돼. 일단 따라와. 말순은 영희의 말을 자르며 성큼성큼 앞장섰다. 영희는 서둘러 뒤를 따랐다. 작업장을 지나며 다른 여공들의 시선을 느꼈지만 아무도 인사를 건네지 않았다. 오히려 영희를 보는 눈빛에는 동정보다는 냉소가 섞여 있었다. 여기가 내 자리야. 재봉틀 사용법은 알지? 말순이 가리킨 곳은 작업장 구석진 자리였다. 다른 자리들보다 조명이 어둡고 바로 옆에는 시끄러운 공업용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골에서 어머니를 도와 바느질을 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 그럼 일단 이것부터 해봐. 말순은 영희 앞에 천더미를 쌓아놓았다. 간단한 직선 받기 작업이었지만 양이 상당했다. 영희는 재봉틀 앞에 앉아 조심스럽게 작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공장용 재봉틀은 집에서 쓰던 것과 달랐다. 속도 조절이 어려웠고 실이 자꾸 엉키는 바람에 작업이 더뎠다. 점심시간이 되자 사이렌이 울렸다. 여공들은 일제히 작업을 멈추고 도시락을 꺼냈다. 영희도 집에서 싸온 보리밥 도시락을 열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다들 쌀밥에 반찬도 제법 푸짐한데 영희의 도시락만 보리밥에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다. 어머, 아직도 보리밥 먹는 애가 있네? 누군가의 소곤거림이 들렸고 영희는 얼굴이 붉어졌다. 말순은 그런 영희를 보며 피식 웃었다. 야, 영희야. 여기선 그런 시골 티 내면 안 돼. 다른 애들한테 구박받기 싫으면 좀 더 도시적으로 살아야지. 영희는 아무 말 없이 보리밥을 입에 넣었다. 밥알이 목에 걸리는 것 같았지만 꾹 참았다. 집에서 가져온 마지막 보리였다.
내일부터는 공장 급식소에서 밥을 사 먹어야 했다. 오후 작업이 시작되자 본격적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말수는 영희에게 더 복잡한 작업을 맡겼다. 청바지 뒷주머니를 달고 박음질을 하는 일이었다. 손에 익지 않은 작업이라 영희는 여러 번 실수를 했다. 아, 이게 뭐야? 이렇게 삐뚤빼뚤하게 박으면 어떡해. 말순의 고함 소리에 작업장이 잠시 조용해졌다. 영희는 자신의 작업물을 다시 살펴봤다. 확실히 박음질이 고르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하긴 뭘 다시 해. 이미 실 낭비했는데 너 때문에 우리 조 실적이 깎이면 어쩔 거야? 영희는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실밥을 뜯어내기 시작했다. 다른 여공들은 못 본 척하며 자신들의 일에만 집중했다. 그때 작업장 뒤편에서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뭔 소리야, 이렇게 시끄럽게. 40살 남짓의 남자가 나타났다. 반장 박재수였다. 그는 짙은 눈썹과 각진 턱선을 가진 권위적인 인상이었다. 작업복 위에 조끼를 입고 손에는 항상 점검표를 들고 다녔다. 반장님, 새로운 애가 자꾸 실수를 해서요. 말순이 재빨리 상황을 설명했다. 박재수는 영희를 내려다봤다. 그의 시선에는 차가운 무관심이 담겨 있었다. 시골에서 온 애들이 다 그래. 기계 앞에 서기도 무서워하면서 무슨 공장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지 모르겠어. 박재수의 말에 주변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영희는 주먹을 꽉 쥐었다. 억울했지만 첫날부터 반항할 수는 없었다. 앞으로 좀 더 조심해라. 여긴 놀러 온 데가 아니야. 박재수는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다. 영희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묘한 기분을 느꼈다. 왠지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뒷모습이었다.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떨쳐냈다. 그럴 리가 없었다. 퇴근 시간까지 영희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손끝에 신경을 곤두세우며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박았다. 그러자 조금씩 요령이 생기기 시작했다. 말순도 더 이상 트집을 잡지 않았다. 하루 종일 구부정한 자세로 일한 탓에 어깨와 목이 결렸다. 눈도 침침했다. 하지만 영희는 포기하지 않았다. 시골에서 올 때 어머니가 해준 말이 떠올랐다. 영희야, 세상이 아무리 매정해도 내가 꿋꿋하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날이 올 거야. 퇴근 사이렌이 울리자 영희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첫날이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다. 다른 여공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는 동안 영희는 자신의 작업 자리를 정리했다. 내일부터는 더 잘해야겠다고 다짐하며 공장을 나섰다. 구로공단의 저녁은 낮보다 더 복잡했다. 퇴근하는 사람들로 거리가 북적였고 어디선가는 술 냄새와 음식 냄새가 뒤섞여 풍겨왔다. 영희는 기숙사로 가는 길을 더듬거리며 걸었다. 아직 이 도시가 낯설었지만 이제 여기가 자신의 삶의 터전이었다. 하지만 영희는 몰랐다. 오늘의 시련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을 그토록 차갑게 대했던 박재수와 자신 사이에 어떤 끔찍한 연결고리가 숨어 있다는 것을 말이다. 영희가 공장 생활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다. 11월의 찬바람이 12월의 매서운 추위로 바뀌어 가는 동안 영희의 하루는 점점 더 힘겨워졌다. 새벽 6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이어지는 야근이 일상이 되었고 손가락은 바늘에 찔려 반창고 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말순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졌다. 겉으로는 선배가 후배를 가르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영희를 철저히 고립시키고 있었다. 다른 여공들도 말순의 눈치를 보느라 영희와 어울리기를 꺼렸다.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에도 영희는 늘 혼자였다. 영희야, 이 원단 좀 창고에서 가져와. 말순의 지시였다. 하지만 영희가 창고에 가보니 그런 원단은 없었다. 헛걸음을 한 채 돌아와서야 말순이 일부러 거짓말을 한 것임을 깨달았다. 그 사이 영희의 작업은 밀렸고 결국 야근을 더 해야 했다. 어느 날은 더 심했다. 영희가 정성스럽게 완성한 재킷 20벌이 불량품으로 분류되었다. 이유는 실의 색깔이 미세하게 다르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영희는 분명히 말순이 건네준 실을 사용했다. 야, 영희야. 내가 실을 잘못 골랐잖아. 이거 다 뜯어내고 다시 해. 말순은 태연하게 말했다. 영희는 억울했지만 증거가 없었다. 결국 밤늦게까지 남아서 모든 실밥을 뜯어내고 다시 박아야 했다. 기름에 젖은 손으로 작은 바늘구멍에 실을 꿰는 일은 고역이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다. 박재수 반장의 태도는 더욱 냉혹했다. 영희가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어김없이 나타나서 질책했다. 밥값도 못하는 게 뭘 하겠다고 나서는 거야.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영희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특히 영희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단순한 무관심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었다. 마치 영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월급날이 되자 영희는 더 큰 충격을 받았다. 다른 신입들보다 1만 원이나 적었다. 사유는 실수로 인한 불량품 발생이었다. 영희는 그 돈으로 기숙사비와 식비를 내고 나면 고향에 붙일 돈은 거의 남지 않았다. 어머니께서 약값으로 쓰라고 보내달라고 하신 돈도 마련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영희는 기숙사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다. 시골에서 올 때의 희망찬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절망감만이 가슴을 짓눌렀다. 이대로 계속 당하고만 살아야 하는 건지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이 깊어지다. 하지만 영희의 곁에는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다. 정태식이었다. 25살의 그는 공장에서 몇 안 되는 기술자 중 한 명으로 재봉기 수리와 관리를 담당했다. 키가 크고 말수가 적었지만 눈빛은 선량했다. 태식은 영희가 야근을 할 때마다 슬그머니 나타나서 도와주었다. 고장난 재봉기를 고쳐주거나 실이 엉켰을 때 풀어주기도 했다. 하지만 말순이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았다. 영희가 더 큰 곤란에 빠질까 봐서였다. 힘들지? 어느 날 밤 영희가 혼자 야근을 하고 있을 때 태식이 조용히 말했다. 영희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그의 얼굴은 온화해 보였다. 괜찮습니다. 영희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태식은 그 거짓 웃음을 알아챘다. 너 이대로 당하고만 살 사람 아니지? 태식의 말에 영희는 잠시 손을 멈췄다. 그의 목소리에는 격려가 담겨 있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느낌이었다. 저 잘못하는 게 많아서요. 잘못하는 게 아니야. 누군가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거지. 태식의 말에 영희는 깜짝 놀랐다. 그도 말순의 괴롭힘을 눈치채고 있었던 것이다. 참지만 말고
언젠가는 맞서야 해. 그래야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 태식은 그 말을 남기고 조용히 사라졌다. 영희는 그의 말을 곱씹어 봤다. 맞서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며칠 후 영희에게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났다. 기숙사 관리를 맡고 있는 김순덕 아주머니였다. 50대 초반의 그녀는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아주머니였지만 영희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남다른 애정이 담겨 있었다. 순덕은 영희가 늦은 시간에 기숙사로 돌아올 때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었다. 다른 여공들에게는 하지 않는 일이었다. 영희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점차 순덕의 따뜻함에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 영희야, 많이 힘들지? 어느 날 밤 순덕이 영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힘들었다. 아주머니, 저 같은 사람도 여기서 버틸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넌 생각보다 강한 아이야. 순덕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마치 영희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런데 아주머니는 어떻게 저를 이렇게 잘해주세요? 영희의 질문에 순덕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의 눈가에 미묘한 슬픔이 스쳤다. 그냥 널 보면 옛날 생각이 나서 그래. 순덕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영희는 그 순간 순덕의 눈빛에서 깊은 비밀이 숨어 있음을 직감했다. 12월도 막바지에 접어들 무렵 영희의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 되었다. 말순의 괴롭힘은 이제 다른 여공들까지 동참시킬 정도로 심해졌다. 누군가 영희의 도시락에 소금을 뿌려놓는 일도 있었고 작업 도구가 사라지는 일도 빈번했다. 더욱 괴로운 것은 동료들의 시선이었다. 처음에는 동정적이던 몇몇 여공들도 이제는 영희를 귀찮은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다. 말순의 비위를 맞추려면 영희와 거리를 두는 것이 상책이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밤 영희는 또다시 혼자 야근을 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말순이 일부러 맡긴 급한 주문이었다. 내일 아침까지 50벌의 블라우스를 완성해야 했다. 불가능에 가까운 분량이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태식이 나타났다. 그는 영희의 지친 모습을 보더니 말없이 옆자리에 앉아 함께 작업을 시작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러시면 안 돼요. 영희가 말했다. 태식까지 말순의 미움을 사게 될까봐 걱정되었다. 괜찮아. 난 기술자니까 반장도 함부로 못해. 태식의 말에는 씁쓸함이 섞여 있었다. 그도 이 공장의 부조리함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너한테서 내 동생 같은 느낌이 나서 그런가 봐. 태식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영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인간적인 온정이었다. 둘이 함께 작업한 덕분에 새벽 5시경에는 모든 블라우스를 완성할 수 있었다. 태식은 영희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미소를 지었다. 힘내. 언젠가는 상황이 나아질 거야. 그의 말에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영희는 아직 몰랐다. 자신을 둘러싼 진실이 얼마나 복잡하고 충격적인지를, 그리고 그 진실이 곧 모든 것을 뒤바꿔 놓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공장 밖으로는 새해를 맞이하는 폭죽 소리가 들려왔다. 1981년이 밝아오고 있었다. 영희에게는
새로운 시련과 동시에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1981년 1월에 어느 추운 밤이었다. 영희는 또다시 야근을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왔다. 손가락 끝은 바늘에 찔려 아팠고 어깨는 돌처럼 굳어 있었다. 복도를 걸어가다 보니 순떡 아주머니의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오늘은 왠지 발걸음이 멈춰졌다. 문틈 사이로 들여다보니 순덕이 낡은 상자를 앞에 두고 무언가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간헐적으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영희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순덕은 깜짝 놀라며 급히 상자를 덮었다. 하지만 이미 눈물로 젖은 얼굴을 숨길 수는 없었다. 영희야, 왜 아직 안 잤니? 야근을 마치고 왔는데 불이 켜져 있어서요. 혹시 몸이 안 좋으신가 해서. 순덕은 영희를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마치 무언가를 털어놓고 싶어 하는 듯 했다. 들어와. 차라도 한잔하자. 영희는 방 안으로 들어갔다. 순덕의 방은 다른 기숙사 방들과 달리 정겨운 분위기였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작은 화분에는 꽃이 피어 있었다. 하지만 영희의 시선을 끈 것은 바닥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였다. 순덕이 차를 끓이는 동안 영희는 벽에 걸린 사진들을 유심히 살펴봤다. 젊은 시절의 순덕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다. 순덕과 함께 공장 앞에서 찍은 듯한 사진이었는데 옆에 서 있는 남자의 뒷모습이 묘하게 익숙했다. 아주머니, 이 사진 속 남자분은 누구세요? 영희의 질문에 순덕의 손이 잠시 떨렸다. 찻잔을 놓고 영희가 가리킨 사진을 바라봤다. 옛날 동료였어. 아주 오래전 일이야. 순덕의 목소리에는 깊은 그리움과 함께 고통이 섞여 있었다. 영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 남자의 뒷모습이 계속 신경 쓰였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 창문이 열렸다. 순덕이 창문을 닫으러 가는 사이 상자 뚜껑이 바람에 날려 열렸다. 영희는 무심코 상자 안을 들여다봤다가 얼어붙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과 함께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순덕, 그리고 아기를 안고 있는 아름다운 여인,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남자가 있었다. 남자의 얼굴은 세월이 흘렀지만 분명히 알아볼 수 있었다. 바로 박재수였다. 영희의 손이 떨렸다. 사진을 자세히 보니 아기를 안고 있는 여인의 얼굴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같은 눈, 같은 코, 같은 입술. 영희야. 순덕의 급한 목소리에 영희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순덕은 영희가 사진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창백해졌다. 그건. 순덕은 말을 잇지 못했다.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들어 올렸다. 아주머니, 이 사진 속 아기가 저인가요? 침묵이 흘렀다.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깨달았다. 영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순덕은 영희의 손을 잡고 흐느꼈다. 영희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그럼 이 여자가 제 어머니인가요?
그리고 이 남자가. 그래. 내 친어머니는 내 가장 친한 친구였어. 이름은 이순옥이었지. 그리고 그 남자는. 순덕은 잠시 말을 멈췄다. 영희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박재수야. 지금 우리 공장 반장 박재수가 내 친아버지야. 영희는 사진을 떨어뜨렸다.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을 그토록 괴롭히고 모멸감을 주던 그 사람이 친아버지라니. 그럼 왜 저를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은 거예요? 영희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떨렸다. 순덕은 상자에서 낡은 편지 한 장을 꺼냈다. 이걸 읽어봐.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쓰신 편지야.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누렇게 바랜 편지에는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가 적혀 있었다. 순덕아, 영희를 부탁한다. 재수에게는 절대 말하지 마라. 그 사람은 이미 자신의 길을 정했고 영희는 그 길에 방해가 될 뿐이다. 영희가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되더라도 그때는 이미 스스로 설 수 있을 만큼 강해진 후였으면 좋겠다. 편지를 읽은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은 자신이 상처받지 않는 것이었구나. 내 어머니는 재수를 정말 사랑했어. 하지만 그는 야심이 많은 사람이었지. 결혼보다는 출세가 더 중요했어. 순덕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순옥이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재수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했어. 자신의 앞길에 방해가 된다면서. 그래서 순옥이는 혼자 널 낳아 기르다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지. 영희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래서 박재수가 자신을 그렇게 대했던 것이구나. 자신의 존재 자체가 그에게는 감추고 싶은 과거였던 것이다. 그럼 저를 시골 어머니께 보낸 것도 순옥이의 부탁이었어. 내가 더 나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고 싶어 했거든. 영희는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왜 시골 어머니가 자신을 그토록 사랑해 주었는지, 왜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았는지. 그런데 왜 제가 이 공장에 오게 된 건가요? 그것도 운명인가 봐. 내가 구인 광고를 보고 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재수가 일하는 곳이었으니. 순덕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처음에 널 봤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순옥이를 빼닮았더라고. 특히 그 눈빛이. 영희는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다. 정말로 사진 속 어머니와 자신이 닮아 있었다. 그런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그럼 박재수? 아니, 그 사람도 저를 알아봤을 텐데요? 물론이지. 첫날부터 알아봤을 거야. 그래서 더 괴롭혔을 거고. 순덕의 말에 영희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알고도 그렇게 대했다는 것인가? 자신의 친딸을 그토록 모멸적으로? 왜 그럴 수 있어요? 아무리 인정하기 싫어도 저는 그 사람의 피를 받은 딸인데. 영희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순덕은 영희의 어깨를 감쌌다. 영희야, 그 사람은 이미 변했어. 권력과 돈에 눈이 멀어서 인간적인 감정 따위는 다 버린 거야. 그래도 이럴 수는 없잖아요. 영희는 일어서서 방을 나가려 했다. 당장 박재수를 찾아가서 따지고 싶었다. 하지만 순덕이 급히 붙잡았다. 안 돼, 영희야. 지금 가서 따지면 안 돼. 왜요? 저는 그 사람의 딸이에요. 바로 그 때문이야. 재수는 자신의 과거가 드러나는 걸 가장 두려워해.
만약 내가 진실을 안다는 걸 알면 순덕은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영희는 그 의미를 알 수 있었다. 박재수는 자신의 지위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사람이었다. 영희는 주저앉았다. 20해 동안 품어왔던 의문들이 한순간에 모두 풀렸지만 그 진실은 너무나 잔혹했다. 자신을 괴롭히던 사람이 친아버지였다니. 영희야, 울어도 돼. 이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럽고 힘들 거야. 순덕의 위로에 영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동안 꾹 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분노, 슬픔, 배신감, 그리고 깊은 외로움까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해요? 영희의 절규에 순덕도 함께 울었다. 오랜 세월 간직해온 비밀을 털어놓은 후의 해방감과 동시에 영희가 받을 상처에 대한 미안함이 교차했다. 밖에서는 새벽을 알리는 공장 사이렌이 울렸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하지만 영희에게는 이제 모든 것이 달라 보일 것이었다. 그 잔혹한 진실과 함께 말이다. 진실을 안 지 사흘이 지났지만 영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했다. 하지만 박재수를 볼 때마다 가슴속 분노가 끓어올랐다. 그가 자신에게 퍼붓던 모욕적인 말들, 차가운 시선들이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다. 친딸을 향한 거부감이었구나. 말순의 괴롭힘도 계속되었다. 오히려 더 심해진 것 같았다. 마치 영희가 무언가 달라진 것을 눈치채고 더 철저하게 짓밟으려는 것처럼. 야, 영희야. 이 원단들 다 다림질해. 오늘 안에. 말순이 영희 앞에 산더미 같은 원단을 쌓았다. 하루 종일 걸려도 끝낼 수 없는 양이었다. 예전 같았으면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시작했겠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왜 저만 이런 일을 해야 하죠? 영희의 반문에 작업장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영희를 바라봤다. 말순도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다. 뭐라고 했어?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정당한 대우를 받고 싶다고 했어요. 영희의 목소리에는 이전에 없던 단호함이 실려 있었다. 태식의 말이 떠올랐다. 언젠가는 맞서야 해. 바로 지금이 그때였다. 말수는 당황했지만 곧 화를 냈다. 이 시골 촌계집애가 감히. 손이 번쩍 올라갔다. 하지만 영희는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말순의 손목을 잡았다. 때리지 마세요. 저도 사람이에요. 그 순간 박재수가 나타났다. 소란을 듣고 온 것이다. 그는 영희와 말순을 번갈아 보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뭔 일이야? 반장님, 영희가 갑자기 대들어서. 말순이 해명하려 했지만 영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반장님과 얘기할 게 있습니다. 박재수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스쳤다. 영희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다.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한. 사무실로 와. 박재수는 돌아섰고 영희가 뒤를 따랐다. 다른 여공들은 수군거렸다. 신입이 반장에게 대드는 건 전례 없는 일이었다. 사무실 문이 닫히자 박재수는 영희를 쏘아봤다. 뭔 소리를 하고 싶은 거야? 영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용기를 냈다. 순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순간을 택한 것이다. 제가 누구인지 아시죠? 박재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역시 알고 있었던 것이다. 무슨 소리야? 순옥. 이순옥이라는 이름 기억나시죠? 그분의 딸이 바로 저예요.
박재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차가운 웃음을 지었다. 그래서 뭐가 어떻다는 거야? 왜 이렇게 저를 괴롭히세요? 아무리 인정하기 싫어도 저는 아버지의 딸이잖아요. 아버지? 박재수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였다. 너 같은 게 내 딸이라고? 웃기지 마. 네 엄마하고는 그냥 한때 스쳐간 사이일 뿐이야. 영희의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럼 왜 저를 알아보고도 아무 말 안 하셨어요? 왜 이렇게까지 모질게 구셨어요? 알았으니까 더 그런 거지. 내가 내 딸이면 뭐가 달라지냐? 여긴 그런 거 따지는 곳이 아니야. 너도 다른 애들처럼 그냥 일하는 시다일 뿐이야. 박재수의 말은 철저히 냉정했다. 영희는 눈물이 핑 돌았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친딸한테? 친딸이든 뭐든 상관없어. 내 인생에 방해만 되지 않으면 그만이야. 내가 여기 온 것도 내 뜻이 아니었고.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말순이 들어왔다. 밖에서 대화를 엿들었던 것이다. 그녀의 얼굴은 충격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반장님, 영희가 정말 반장님 딸이에요? 박재수는 짜증스럽게 혀를 찼다. 들었으면 들었다고 하지 그래. 맞아. 하지만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말수는 멍하니 영희를 바라봤다. 그동안 자신이 괴롭혔던 아이가 반장의 딸이었다니. 그리고 반장은 그 사실을 알고도 자신을 이용해서 친딸을 괴롭혔던 것이다. 반장님, 그럼 저보고 영희를 괴롭히라고 한 것도 당연하지. 저 애가 설치지 못하게 하려고. 박재수의 태연한 대답에 말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자신이 얼마나 악랄하게 이용당했는지 깨달은 것이다. 반장님은 정말 최악이에요. 말순이 소리쳤다. 그동안 믿고 따랐던 사람이 이런 인물이었다니. 뭐, 너가 감히. 박재수가 화를 내려 했지만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서 뭘 하는 거야? 태식이었다. 그는 소란을 듣고 달려온 것이다. 상황을 파악한 그는 영희 앞을 막아섰다. 영희, 괜찮아? 태식 씨.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태식은 박재수를 노려봤다. 반장,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자기 딸한테 이럴 수는 없죠. 내 일에 끼어들지 마. 끼어들 수밖에 없죠. 더 이상 못 봐주겠어요. 태식의 단호한 태도에 박재수는 당황했다. 그는 주위를 둘러봤다. 어느 사이엔가 다른 여공들도 몰려들어 있었다. 소문이 퍼진 것이다. 며칠 후 공장에는 더 큰 파장이 일었다. 박재수의 비리가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말순이 그동안 보고 들은 것들을 털어놓기 시작했고 다른 직원들도 용기를 내어 증언했다. 원자재 횡령, 임금 착취, 각종 부당행위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결국 박재수는 해임되었다. 그는 쓸쓸히 짐을 싸며 영희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 됐냐? 내가 원하던 대로 됐잖아. 하지만 영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미 그에게 할 말은 없었다. 박재수가 떠난 후 말수는 영희를 찾아왔다. 그녀의 눈은 붓고 초췌해 보였다. 영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말수는 영희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저도 그 사람한테 이용당한 거였어. 하지만 그래도 내게 한 짓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 영희는 말순을 바라봤다.
그녀도 어쩌면 피해자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됐어요. 다 지난 일이에요. 고마워. 너 같은 아이한테 용서받을 자격도 없는데. 말수는 며칠 후 공장을 그만뒀다. 떠나기 전에 영희에게 작은 선물을 남겼다. 손수 짠 목도리였다. 한편 순덕은 영희를 따뜻하게 품어주었다. 이제부터 아주머니를 어머니라 부를게요. 저 혼자선 안 되니까요. 영희의 말에 순덕은 눈물을 흘렸다. 영희야, 내가 내 곁에 있을게. 이제부터는 정말 가족이야. 태식도 영희 곁을 지켰다. 이제부턴 내가 내 편이야. 누가 뭐라 해도. 그는 영희의 손을 꼭 잡았다. 영희는 그의 따뜻한 손에서 희망을 느꼈다. 봄이 왔다. 공장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렸다. 새로운 반장이 왔고 공장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다. 영희는 이제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다른 신입들을 따뜻하게 도와주는 선배가 되어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영희는 순덕과 함께 옥상에 올라가 구로공단의 야경을 바라봤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엄마, 저 예전에는 이 불빛들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따뜻해 보여요. 그래, 영희야. 넌 이제 진짜로 강해졌구나. 순덕이 영희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핏줄은 버렸지만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힘은 내 안에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영희의 눈빛에는 더 이상 절망이 없었다. 대신 희망과 의지로 빛나고 있었다. 라디오에서 80년대 유행가가 흘러나왔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한 저녁 되세요.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따뜻했다. 구로공단의 또 다른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영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진짜 가족을 만났고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었으니까. 바늘 끝에 맺혔던 눈물은 이제 희망의 진주가 되어 그녀의 미래를 밝혀주고 있었다.